냉철한 분석, 따뜻한 시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 했던 뉴스입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언론 매체들이 대선 주자 지지율, 정당 지지율 전부 다 여론조사에서 보도했죠. 예, 조금씩 이제 숫자의 차이는 있는데요. 흐름은 비슷하게 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당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우상향 곡선이라고 하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치면은 좀 혼자 우상향 곡선이고, 이 새누리당하고 보수신당은 좀 혼조세. 그리고 국민의당은 좀 주춤거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예, 인물로 보면은 문재인, 반기문 양강구도입니다. 그렇죠. 양자, 삼자, 다자구도 다 조사했는데 거의 모든 구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섰고, 이제 반기문 총장이 아니고 반기문 전 총장이죠. 예. 그 뒤를 따르고 있고, 그 뒤로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그 뒤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그 뒤로는 박원순, 안희정 이런 야당 주자들이 서고, 그 다음에 유승민, 오세훈 이런 여권 주자들, 그리고 예. 중간에 황교안 총리가 끼어드는 이제 것도 보이고요. 야당 후보군들이 전체적으로 우세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야당 후보들이 안 우세하면은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은 본인은 좀 어중간한 자리에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서 있는 거고, 어찌 보면은 확실한 여권 후보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은 엉뚱하게도 좀 황교안 총리다. 예. 예. 근데 범보수 진영이라고 하면은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이 거의 유일한 후보.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 봐야 되는 상태고요. 예. 제일 앞서가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 그렇습니다. 실제 지표가 그렇고 지지율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충성도, 당의 지원, 자체적으로 캠프를 꾸리고 있는 내부 동력, 이런 걸 종합 점수로 한번 매겨봐도, 말하자면 이제 정성평가를 해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문 전 대표가 현재로서는 제일 앞서 나가죠. 그래서 그런지 솔솔 이제 문재인 대세론 이런 용어들이 언론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내일 대선을 치르면은 문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은 내일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대세론이라고 볼 때는 한 2%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2%가 뭐예요? 네. 어떤 게 부족한 건지? 상대적 경쟁이라는 점에서 보면 앞서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누가 문 전 대표를 쉽게 따라잡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적 잣대를 놓고 본다면은 대세론이라고 부를만 하다면은 남이 어쩌고 저쩌고 떠나가지고 훨씬 더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20%하고 10%의 차이는 2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10%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역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면은 이게 대세론이다. 과거 사례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예. 지금 이제 다자구도에서 볼 때는 잘 나와야 한 20대 초반,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 무당층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결정 못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문 전 대표의 약점을 꼽자면은 비토층도 상당히 두텁다. 네. 예. 문재인은 절대 안 찍는다. 이런 네. 것도 두텁다. 예. 근데 이런 점은 있어요. 지지율하고 비토율은 대체로 비례합니다. 앞서가면은 비토율도 맞습니다. 높아요. 예.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연말만 봐도 비토층이 상당히 낮았어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거였는데, 요새 보면은 비토층이 꽤 올라갔습니다. 예. 반 전 총장이 무슨 정치적 행보를 직접 하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 비토층이 올라갔다는 뜻은 진보층, 야당 지지층에서는 반 전 총장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예. 문 전 대표의 비토층이 두터운 것은 보수 진영이 볼 때는 우리가 제일 이렇게 주적은 문재인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으면 비토율도 높다. 네. 때문에 비토층만 갖고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 반기문 이렇게 양자 구도로 설정한 여론조사를 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한 50%를 좀 넘기는 지지율이 나오면 혹시 대세론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직 50 넘기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양자구도로 봤을 때. 다 40 전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반 전 총장도 저력이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박 대통령 지지율 빠지면서 반 전 총장 지지율 좀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같이 빠졌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빠지는데 반기문 지지율은 안 빠졌다는 거예요. 낮아도 한 17, 18 이 정도 수준에서 버티는 힘이 보였거든요. 그 버티는 힘의 근거는 뭡니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반기문 총장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은 반기문이 좋아서
이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수 1번. 보수층의 대표 선수로 인식해서 주는 표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범보수 진영에서는 그렇죠. 거의 유일한 예, 카드니까. 대안부재론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이 반기문 거고 얼만큼이 보수 대표 선수 건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뭘 분석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뭘 이분이 움직여야지 뭘 볼 수가 있는 건데 유엔 사무총장이라서 좋아한다. 뭐 문재인 등 야권 주자한테 이길 것 같아서 좋아한다. 이런 정도인데 빨리 좀 이제는 귀국해가지고 뭐 나올 것 같으면 메시지도 직접 내야 되고 오늘도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반기문한테 들었다. 라고 누가 이제 전달하는 시기였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부족하죠. 1월 중순에 온다니까 네. 그때부터는 뭐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 문재인 반기문 양강구도 그 외에 또 하나가 이제 제3지대 통합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3지대 통합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뭐 거기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대표 선수로 내세우는 쪽들이 있는데 근데 보수표도 갖고 제3지대도 갖고 뭐 진보는 싫어서 이런 것도 갖고 말하자면은 여집합을 다 끌어모은 합집합을 만들어 선거에서 이긴다. 이런 거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선택을 해야 돼요. 본인도. 그렇죠. 내가 좀 어느 물론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건 점점 흐려집니다만은 어느 정도 위치에서 깃발이 꽂을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 쳐야 할 것이고 그 선택이 지지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은 낮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빠지니까. 근데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어느 한쪽인가는 결정해야 된다. 반기문 전 총장은. 자, 얼마 전까지는 항상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3강 구도 비슷하게 됐었는데 이 구도가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재명 시장에 비해 뒤진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좀 최근으로 좁혀보면요. 그 탄핵 발의를 12월 2일에 하냐 9일에 하느냐 그 논란 벌어졌을 때 국민의당이 9일로 미루자 뭐 이랬었죠. 그거를 이제 안철수 전 대표 확 다 뒤집어 쓴 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억울한 면이 본인은 분명히 있을 건데 요 며칠 전으로 보면은 연말연시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안철수 전 대표 측 인사가 졌죠. 예, 김성식 의원이 지고 주승용 의원한테 저도 크게 지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럼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의 영향력이 빠지고 호남 의원들의 영향력은 강해지는데 이 호남 의원들은 뭐 반기문, 비박 이런 쪽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구도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좀 밖에서 이게 지지를 해주고 싶어도 아니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힘을 잘 못 쓰는데 밖에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벽이 또 두터운 벽이 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설 전에 뭘 추스리지 못하면은 좀 완전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도가 뚝뚝 떨어지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우린 다른 카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앞뒷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 뭐 원내대표를 뽑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는 더 또 지지도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 이제 김성식 카드를 꺼내가지고 전국 정당 좀 개혁적 면모 이런 걸 보이려고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1월 15일에 전당대회가 있어가지고 전 당원들의 의사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으로 주승용 후보 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주승용 후보는 김한길 전 대표하고도 가깝고요. 아무튼 요즘 어려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이게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인사 자리를 빌었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서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바로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심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걸 하면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권한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배성래 홍보수석이 출입 기자들한테 문자 뿌리고 또 뭐 다과도 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의자로서 자기 변명했는데
그것은 뭐 지금 헌법 65조 3항 보더라도 탄핵 소추 받은 자는 권한 행사를 정지돼 있거든요. 예. 또 뭐 형법에 보더라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제 공조직을 지휘하면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어허. 당연히 그 어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헌법을 어기고 예. 또 법률을 어기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측이 밝히는 이야기들이 오늘 또 보도가 쭉 됐는데 직무정지 중에 법적으로 언론 접촉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받았답니다. 법률 전문가들한테. 그러면서 하는 언급이 이거는 평일이 아니라 휴일날 했다. 그리고 네. 직무로서 한 것이 아니라 인사자리 비슷하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통령이 피의자 자격으로 간담회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로 했고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사를 분간을 못해서 탄핵을 받았는데 예. 청와대 그 참모들도 대통령을 닮았는지 천지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가당치 않는 그 해명이라고 봅니다. 네. 하긴 그 홍보 수석이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보냈겠죠? 뭐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 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고 홍보 수석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면 홍보 수석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권을 남용한 거고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한 거니까. 예. 또 그 홍보 수석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해서 일을 시켰으면 그것도 역시 직권 남용이죠. 예, 예. 그럼 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신분은 그래도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죠. 그럼 그 보좌진으로부터 어떤 보고 같은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그 생활을 해야 되고요. 예. 뭐 그런 그 공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네. 어떤 뭐 사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어제의 그 기자들과의 만남은 직무로 보인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굳고 이건 직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청와대는 이런 소통의 자리를 더 만들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허. 청와대 관리의 최종 책임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있거든요.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본인이 또 확인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도 보고를 사전에 받고 양해를 한 것인지 밝혀야 돼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변호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거니까 그것 예. 또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은 그 경위를 파악하고 엄중문책해야 됩니다. 예. 예. 그 점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나저나 법률적인 논란을 좀 접어두더라도 어제 대통령이 한 발언들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그 모든 의혹에 대해서 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변명과 궤변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새해 희망을 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새해 벽두부터 찬물을 끼얹은 거죠.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을 열불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기자들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열불나게 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반응도 좀 차갑게 나오는데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걸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피의자로서 자기 그 변론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고 예. 헌재 심리가 지금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부터. 예.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지지자들을 결집할 생각도 있었을 테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나 헌재 심리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헌재 재판에 직접 나가서 얘기해도 될 텐데 거기는 나가야죠. 나가야지 왜 기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까? 심리 하는데 가서 예. 또 특검 앞에 가서 피의자로서 소신껏
그 발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또 청와대에서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교안 권한 대행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는 그런 행사나 또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런 조치를 안 하면요? 안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이라고 봐요, 그 자체가. 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을 또 한번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인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송수근 제1차관을 임명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그 블랙리스트를 총괄 관리하는 태스크포스 팀의 팀장 출신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명히 아셔야 될 일은 예. 그 권한을 대행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던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고 예. 단순히 대통령만 탄핵된 게 아니라 정부를 탄핵한 거예요, 국민들은. 예.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정치적으로는 되었다고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권이야말로 지금 자제해야 될 권한이라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야당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인사를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예. 그 인사 내용이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 인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송수근 차관 같은 경우에 그 송 차관이 총괄했던 그 문화부 내의 건전 콘텐츠 TF가 블랙리스트 실행팀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문화부 압수수색할 때 송 차관의 휴대폰도 입수해 갔기 때문에 예.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송 차관은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전임 정관주 차관이 물러난 마당에 그렇죠. 다시 블랙리스트 담당자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관으로 뽑히기 전인 1급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 특검이 압수수색하면서 휴대폰까지 압수했다는 것은 이미 수사 대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아마도 이 차관을 우선 추천하는 건 장관이니까 네. 조윤선 현 장관이 아마 추천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고 이런 것 같은데. 조윤선 장관이 추천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리실이 발표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그 조대한 민정수석은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청와대로 가는 도착 직전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도둑 인사한 겁니다. 그때 그랬죠. 그리고 이 민정수석 조대한 민정수석이 그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당사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송수근 차관 인사는 결국 박근혜 최순실 인사다. 어허. 즉각 처리하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당의 대권 후보로도 언급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최소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탄핵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거는 그 친박 세력의 무모한 복권 시도라고 보고요. 예.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 이제 2017년 대선의 해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제 언제 선거가 치러질지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만은 정의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지금 당이 보수개혁 신당도 하나 더 생기고 그래서 5당 체제. 근데 원내교섭단체로 치면 또 1여 3야 이런 구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원내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로 구성된 거고요. 예. 국민들이 국회를 정의당 포함해서 4당 체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 4당 체제 이제 비박신당이 분리되고 나서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국민의 뜻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전 좀 아까 5당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저는 이게 정당 수는 늘었는데 예. 늘
선거 시기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분화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서 분화되고 새누리당에서 분화되고 저는 이 과도적인 지금 저 상태라고 보고요. 예. 이 사당 체제가 이렇게 온건 다당 체제로 안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대선 전후에서 예. 또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 정의당은 작은 정당이지만은 예. 늘 상수로 존재하고 예. 한국 정치의 방향을 안내하는 그런 예인설의 역할을 이번 대선에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대선 후보 내시죠? 물론 내야죠. 그동안 그 탄핵 국면에서 촛불의 뜻을 받았는데 매진하다 보니까 예. 대선 준비가 많이 늦었고요. 예. 다른 정당처럼 대선 후보군이 많고 또 알아서 캠프 구성해서 움직일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예. 저희가 1월 14일 날 전국위원회까지 대선에 대한 모든 계획을 확정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대선 주자로 나서십니까? 저는 당 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처지고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건 대선 주자로 준비하신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아까 약간 과도기적이다라고 했는데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여기 좀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의 행보가 좀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이른바 제3지대로 크게 하나를 뭉치자 이런 얘기들도 나가고 거기에 반기문 전 총장도 합류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선거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새로운 건 아닌데요. 예. 이게 좀 이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예. 어떤 분 표현대로 이게 활주로가 매우 짧기 때문에 예. 이 제3지대가 파괴력을 가질 만한 틀을 만들 수 있느냐. 그 점에 있어서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각 정치 세력들이 살기 위해서 서로 그 이합 집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예. 이제는 일관된 정책과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적인 연합 정치를 해야죠.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예. 저희 정의당은 노력할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결선 투표제도 주문을 하고 있는 그 겁니다. 결선 투표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건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좀 유감스러운데요. 입법조사처에서 그렇게 의견을 낸 거는 예. 그 근거를 뭘로 들고 있냐면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본다.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행 헌법에는 이제 결선 투표제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모든 사항을 망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정한다. 이렇게 67조 5항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무엇이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국회가 예.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헌법은 당대 시민의 정치적 의사와 필요에 화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 시기가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연결해봤습니다. 1부 마치고요.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유라 씨 체포 소식부터 정리하죠. 우리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요, 덴마크 경찰이 이 덴마크 북부의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유라 씨를 포함한 총 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네. 정유라 씨는 그동안 독일에 머물다가 최근에 덴마크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건 JTBC 측 기자 제보로 이제 덴마크 경찰에 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고요. 예. JTBC는 정유라 씨가 체포되는 현장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유라 씨를 제외한 4명은 20대 남성 2명, 60대 여성 1명, 그리고 2015년생 남자아이 1명 이렇게 있는 걸로 밝혀졌는데 60대 여성은 이제 이 남자아이를 돌보기 위한 보모로 추정이 되는데 20대 남성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아마도 사설 경호원이나 수행 비서쯤 되는 인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절차는 좀 복잡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의 불법 체류 혐의를 이제 확인을 하면 72시간 동안 구금된 후에 강제 추방을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불법 체류 혐의가 이제 인정이 안 돼서 무혐의 처분되면 24시간 동안의 보호 조치 이후에 그냥 이제 풀려난다는 거죠. 어허. 만약에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 정유라 씨가 지금 적색 수배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무혐의로 풀려나면 신병을 확보할 길이 또 없어지는 셈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고요. 요청은 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 됐다. 그렇습니다. 예. 또 경찰청은 법무부가 특검팀과 조율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긴급 인도 구속을 덴마크에 요청할 거다. 이렇게도 밝혔는데요. 이 긴급 인도 구속 청구라는 것은 해외에 도피한 이 자국의 범죄인의 소재를 확인했는데 어떤 정식 인도 청구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금 상태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받아들여지면 덴마크 경찰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정유라 씨를 구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그냥 뭐 맞바로 해버리는 그런 방안도 이제 거론이 되는데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런 일이 또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정유라 씨가 국내 송환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에 유섬나 씨는 영주권자였고 정유라 씨는 비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그 이완영 의원, 덴마크에서 정유라랑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또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8일에 JTBC는 이완영 의원이 소속된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6박 8일 동안 이 AI 방역제도 관련 해외 시찰을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당시에 방문 예정지에 덴마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완영 의원이 이 국회 상임위 소속이고 또 지금 위증교사 의혹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에 가서 정유라 씨와 뭔가 접촉을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이에 대해서 오늘 이완영 의원은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시찰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를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예 출국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정유라 씨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이화여대 관련 수사 이제 빨라질 텐데 유철균 그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이대 교수 지금 그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검팀이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사문서 위조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이걸 걸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체류 중이던 정유라 씨가 기말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후에 교육부 감사라든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험을 응시를 안 했는데도 학점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조교에게 정유라 씨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 신청한 거죠. 예. 유철균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특검팀은 유철균 교수가 혐의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인을 해왔고 검찰 수사 이후에 이 조교를 시켜서 이 정유라 씨 이름의 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 다른 답안지 사이에 끼워 넣은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반면 류철균 교수 측은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정유라 씨가 학점을 따도록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례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답안지 작성의 경우에는 뭐 타인의 증거를 뭐 위조한 게 아니라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뭐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고 하고요. 또 학점 특혜를 줬다. 이 경우에는 수강 학생 한 2,900명 정도 가운데 270여 명의 학점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100명 넘는 학생들의 점수를 실제로 이제 올려줬다는 거거든요. 어허. 정유라 씨는 그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어떤 반론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바로 이 유철균 교수한테 최순실 정유라를 소개하면서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유철균 교수 얘기에 따르면은 김경숙 전 학장이 3번이나 이걸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지난해 4월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한 1분 정도 만났다. 그리고 이후에 조교한테 류철균 교수가 정유라 씨를 잘 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가 누군지는 뭐 류철균 교수는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뭐 어쨌든 대학 윗선의 청탁, 개입 정황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숙 전 학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 관련해서 이제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 출석한 자리에서는 이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교수 개인의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다라면서 어떤 자신이 개입했다거나 또는 잘못을 했다. 이 점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죠. 즉 또 위증 논란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법적 책임은 지금 뭐 계속 따져봐야 이제 정확한 이제 그 결론이 나오겠는데 어쨌든 류철균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남궁곤 전 입학처장하고 김경숙 전 학장 이렇게 7명 정도가 중징계 대상으로 이제 지목이 됐었거든요. 예. 이때 교육부 감사회로 류철균 교수는 경징계 대상이었는데 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징계로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김경숙 전 학장, 뭐 남궁곤 전 입학처장, 최경희 총장 아직 다 소환도 안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바로 다 줄 소환이 이루어지겠군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이것저것 자문을 구하는 게 위법이다.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뭐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다든지 또는 뭐 그간의 대국민 담화 등에서 뭐 약간 그냥 뭐 도움을 받은 정도이고 의견 수렴을 한 정도지 이런 국정농단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제 발언들을 쭉 해왔죠. 예. 그런데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 2014년에 정윤혜 씨 이름이 나오는 그 문건 유출 사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걸 그만둬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사실이 좀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시에 세계일보가 이 문건 유출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통 이상 최순실 씨와 통화를 했는데 이런 지시가 있은 이후에 이 통화를 이제 하지 않았고 이후에 문건 유출 파동이 뭐 지라시라는 등 뭐 등등의 어떤 이 사안으로 좀 잠잠해지니까 예. 다시 최순실 씨에게 자료를 유출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스스로 충분히 인식했던 근거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한 것도 신빙성이 없는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특검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예. 한겨레는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정윤혜 씨가 아닌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라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뭐 박관천 전 경정이 우리나라 권력서열이 이르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대통령이 3위다. 이런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당시 검찰은 또 문건 내용을 허위로 결론지면서 이런 얘기도 근거가 없는 얘기로 만들었었는데 결국 이 얘기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된 것이죠. 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알았을 거다. 이런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청와대 교문수석실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전화로 통보한 정황을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특검은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다고 판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한 바가 있죠. 그랬죠.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청와대는 정부 예산 지원 배제 대상자 명단을 문서로 만들어서 내려보냈다가 외부로 유출되면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전화를 사용해서 구두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 청와대 지시 이행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굳이 이걸 또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특검팀이 이걸 확보하게 됐다는 거죠. 또 특검은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일 당시에 이 명단을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데 결국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일 당시에 블랙리스트의 실물을 보지는 않았을 사실이 있겠지만 이 존재는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아울러 특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부서 내에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다 파기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 한겨레 보도인데요. 국회 국정수사특위 관계자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문체부 내에 있는 블랙리스트 대부분 건과 컴퓨터 자료 전량을 파기하라 이런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왔고 이에 따라서 11월 초까지 다 파기했다. 이런 증언을 내부 인사로부터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시기가 이제 처음 이제 이 블랙리스트 얘기 나오고 미르 K스포츠재단 특혜 얘기 나올 때죠. 조윤선 장관은 2016년 9월부터 취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조만간 또 특검에 조윤선 장관이 가겠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덴마크에서 정유라가 체포됐고요. 그리고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가 갑자기 사망을 했죠.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기자가 바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이 관련된 사건들을 집요하게 취재해오고 있죠. 몇 가지 궁금증 풀어볼까요? 주진우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라 어떤 사람이에요? 최순실 씨의 딸이죠. 예. 그리고 정유라 씨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온갖 부정과 편법을 저질러서 예. 정유라의 특혜를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아니 근데 보통 딸들한테 그렇게도 절절매나요?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각종 특혜를 주고 막 이랬을까요? 조금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는 좀 특별한 관계였어요. 딸과 엄마의 관계였지만 예. 그 관계가 좀 특이해서 정유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근데 좀 특별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또한 정유라 씨를 위해서 많은 특혜와 예. 특혜 의혹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줬죠. 뭐 국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승마협회를 그리고 문체부를 직접 압박을 가한다던가 예, 그리고 예. 이화여대도 보이지 않는 압력을 내린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의혹이 산이 된 예. 인물이죠. 그 고등학생 신분으로 남자를 사귀고 애를 임신하고 이거 다 맞는 얘기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는데 아시안게임의 마장마술 대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임신 상태에서 대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그 아이를 낳도록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뭐 처음에는 그 최순실 씨도 그렇고 최순득 씨도 그렇고 장시호 씨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조금 지우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정유라 씨와 예. 신주평 씨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애의 아버지 되는 사람한테도 예. 크게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정유라 씨가 고집을 피우고 자출을 하면서까지 그 출산에 나섰죠. 예. 신주평 씨는 본인은 뭐 최순실 씨가 그렇게 무섭게 하지는 않았다, 뭐 잘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굉장히 그 외압이 그 압력을 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출산까지 그냥 하게 되고 또 그 애를 그냥 또 나중에 돌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던진 질문이에요. 다시 왜 그렇게 최순실과 정유라의 관계는 일반적인 엄마와 딸의 관계보다 특별하냐?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한테 물론 화나서 싸울 때만 그렇겠지만 그 막말을 하기도 하고 욕설도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 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긴 했었는데 예. 뭐 특별한 관계라고는 의심이 가지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아무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드러난 바로는 최순실 씨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정유라를 위해서라면 온갖 일들을 했다. 이것까지는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유라가 소환되면 그 과정을 더 좀 추가적으로 밝혀내겠죠, 특검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거의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들이밀면 그랬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 얘기가 나오면 최순실 씨가 많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특혜가 그 정유라 씨한테 집중되었기 때문에 예. 그 수혜를 입은 당사자이고 실행을 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알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사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주모 씨.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그 일을 봤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철, 정용희 그리고 이 사람. 이분이 세 명이 있었었는데 예. 박근혜 박지만 주변에서 유경재단 폭력 사건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신동욱 씨 폭행 사건, 그 납치 폭행 사건을 또 정리하고 그 이후에 그 이지와 유경재단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인 박용철 씨는 돌아가셨고요. 예. 정용희 씨는 지금은 박지만 씨하고는 약간 소원한 관계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정용희 씨와 또 약간 사이가 틀어졌다고 주모 씨가 사이가 틀어졌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오촌 살인 사건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거 재수사합시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바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과도 관련이 바로 됩니까? 이 주모 씨가? 네, 관련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박용철 씨 밑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동욱 씨 관련 재판에 나와서 박용철 씨, 박지만 씨를 위해서 증언을 하던 핵심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운전도 하고 박지만 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안에서 조금 알력 그 내부에서 조금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방금 언급하신 그 박용철 씨란 분이 오촌 살인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살해 당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관련된 일 또 그것에 발단이 있다고 말하는 이건 이제 또 신동욱 씨 납치 사건. 그러니까 그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납치 사건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도까지 나왔다. 예. 나와서 박지만 박용철 씨 편을 들어줬다. 네, 박지만 박용철 씨에서는 굉장히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모 씨가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도 등장을 했었죠. 조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주모 씨는 박지만 씨를 위해서 온갖 이런 의문의 죽음, 굳은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죽음 등등을 포함한 굳은 일들을 뒤처리해 준 이런 사람이다. 예. 박용철 씨 그 사망된 당일날 그리고 그때도 박지만 씨하고 그리고 몇 가지 동선이 겹치는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박용철 씨 사망 당일에도 박지만 씨와 함께 있었다 이 주모 씨가.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박용철 씨하고 또 한 그 오천 간 둘이 마지막 있는 자리에 박지만 씨가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의혹이 최근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까? 네네 그렇게 박지만 씨가 마지막 날 박용철 씨가 돌아가신 날 그날 박용철 씨를 박지만 씨가 만나서 뭐 폭언을 가했다 이런 증언이 한 두 군데 두 사람 세 사람한테서는 지금 저도 접수를 했는데 그게 명확히 팩트로 드러나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설 수준입니다. 그런 증언들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아마 있었다면 주모 씨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네, 주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고 경찰은 이제 부검까지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했는데 심근경색이다. 타살 혐의는 전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제 좀 가족들한테 좀 여쭤보려고 상가집에 갔었는데요. 가서 그냥 혼나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죽을 이유가 없었고 건강했답니다. 그리고 평소와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다만 평소와 달랐던 게 오촌 살인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더라 해서 주변이 그 긴장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주모 씨가 약간 그 박근혜 박지만 씨 주변하고는 약간 괴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죽음의 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아직 타살의 의혹이나 다른 흔적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단순히 타살 흔적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뭐 천연毒이라든지 다른 그 약물 검사까지 했는지는 아직 그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세밀한 그 부검과 그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SNS에 주진우 기자가 썼더라고요. 갑자기 이건 왜 쓰셨어요, 이렇게? 사실 어제 저희 가족한테 어떤 차가 돌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저는 가족들한테는 말하고 이렇게 다독였는데 이런 우연들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어서 사실은 걱정이 조금 됩니다, 다시. 근데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제가 취재한다고 해서 박지만 씨 주변에서도 저의 그 신변을 걱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괜찮습니다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자살은 하지 않을 거고요. 예. 네,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청문회 이후에 그 노승일, 고영태 이 네. 두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으십니까? 예, 만나고 있습니다. 그 두 변도 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그 노승희 씨나 고영태 씨를 만날 때 예. 그 주변에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서 있다든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전에 그 주차장에서 4시간 동안 서 있는 차를 보고 거기에서 그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런 걸 보면 예.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노승일, 고영태 씨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있구나. 좀 그래서 좀 경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두 분도 혹시 직접 좀 뭔가 위협을 느낀다고 말하던가요? 주진우 기자한테?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주변 어떤 사람들이 서성이고 예. 어떤 사람이 따라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네,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항상 헤어질 때는 몸조심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도 주변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아니 없었어요. 한참 때 언젠가는 따라다닐 때가 있었고 없었는데 요새는 조금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래서 고영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차를 계속 몇 바퀴 돌리고 만나고 아니면 다른 데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아까도 주진우 기자가 진짜 언급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주변 분들의 좀 이상한 석연치 않은 죽음들이 워낙 쭉 이어지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한 사고들이 많아서요. 네. 몸 조심하시고요. 네네. 어쨌든 요 수행비서 주모 씨의 부검은 좀 더 상세한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고. 네. 더 상세한 부검을 할 계획이 있답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 이제 그 사고 접수가 어제 됐고 이제 하루가 지난 상태여서요. 예. 주변 상황들도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철 씨가 살해당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경찰이었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통화 내역이나 CCTV조차 확보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예. 이번 사건은 의혹이 남겨지지 않게 조금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정유라는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주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째가 되네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것도 벌써 이제 6년을 맞고 있고요. 자,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사회적인 참사들, 이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확실히 돼야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말에 이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주민 의원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의 강찬호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올해를 정말 우리 사회 안전사회로 만들어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새해 첫 방송으로 좌담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강찬호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그 상임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 없이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요?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 그다음에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그래서 총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330일이 거의 1년인데 어떻게 이게 신속 처리입니까? 예, 사실상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서는 법을 상정하는 거 그리고 못하죠. 본회의에 올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예.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 처리 안건이라 하더라도 예전처럼 막 팍 올리고 이런 거 없이 330일 정도 지나야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도 상임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180일을 다 끌고 뭐 네. 본회의 법사위에서 90일을 다 끌고 그러진 않겠죠? 사실은 이제 이 신속 처리 안건을 걸어놓으면은 그 트랙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건데요. 네. 물론 그 중간에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법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일반 법안보다는 이건 더 좀 신속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데에 일단 공감이 이루어진 거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인양이 내년 3월 또는 4월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인양안 선체를 누군가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가습기 사용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대표께서는 이 법 우리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법 성안하면서도 같이 서로 협의를 하신 거죠? 네, 뭐 의논은 한번 이렇게 했었었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진상 규명 쪽하고 또 피해 구제하고는 이렇게 구분되어진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는 주로 이제 구제에 피해 구제 포커스를 쪽. 많이 우선적으로 맞춰 왔었죠. 예. 피해 구제 관련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죠. 통과했습니다. 네네. 그죠? 네. 이건 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구제법은 그야말로 이제 피해 구제에 국한해서 최대한 이제 그동안 5년 동안 이게 방치돼 왔었기 때문에요. 최대한 이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폐손상을 중심으로만 예. 이렇게 일부 피해자들이 구제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 지금 뭐 연구 조사의 판정 작업들의 준비 작업들이 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제가 여전히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위 이제 1, 2단계가 아닌 3, 4단계 피해자들은 계속 구제의 사각지대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폐 손상 직접적으로 보고 네, 직접적이고 3, 4단계는 폐 이외의 부분에 손상이 있는 네네.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네, 물론 뭐 폐에 피해가 있어도 물론 3, 4단계에 돼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좀 경미한 분들은. 네네.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피해 구제가 너무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피해 구제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법안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3단계, 4단계 피해자들은 판정을 받아도 뭔가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죠. 없었죠. 예, 이제 그 법적 근거를 만듭시다 이런 거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 만들어지면 말이죠.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대략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그래도 보상을 받고 구제를 받는데 이 대상이 몇 명 정도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피해 접수되신 분들은 이제 5,000명, 5,3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사망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1,100명을 넘어섰고요. 근데 현재 이제 정부가 1차, 2차, 3차까지 판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숫자가 이제 600명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약 4,000명 넘게가 여전히 지금 피해 판정 대기 상태로 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뭐 690명, 그러니까 그 가까이 된 분 중에서도 1, 2단계 판정자들은 약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전히 이제 3, 4단계로 방치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판정이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이게 법안 자체가 이제 전담되는 어떤 특별법도 없었고 이제 환경보건법에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는 시행령 중 하나 가지고 환경부가 이제 일을 해왔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매우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법안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뭐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판정 기준을 만들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은 이제 손을 놓다시피 했고 한 번 처음 판정했던 2013년도 판정했던 기준 하나 가지고 그동안 뭐 2년 3년 동안 이렇게 허송세월을 해왔던 거죠. 이번에 이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그 속도도 빨라지고
대상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걸 이제 기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 이 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 구제에 관련된 특별법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속한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확대. 네, 대상자 확대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선언적이긴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일보한 조항임에 틀림이 없고요.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요.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절차가 저희 세월호 때 보면은 원활하게 되지가 또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소위원회가 또 나서서 점검을 하면서 피해자분들의 의사를 또 국가기관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또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상규명이 또 더 되면 피해 액수라든지 또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별개의 법이라기보다는 별개의 법은 맞는데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제정안 요거에 대해서만 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속도도 빨리 하고 대상자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거로군요. 네네. 그러면 그 앞에 박주민 의원이 그 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이끌어낸 이거는 그러니까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져서 활동을 맞습니다. 했고 가습기 살균제도 국회 청문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흔히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한 제2의 특별법, 맞습니다. 제2의 특조위를 위한 법적 근거 그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제1소위는 가습기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되고요. 2소위원회가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되고 3소위원회는 그 1소위와 2소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재발 방지,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말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안전소위가 되고요. 4소위가 방금 말씀드렸던 피해자 지원소위원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 관련돼서는 특조위가 가동했었지만 제대로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좀 더 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경우에도 국조 특위가 진행이 됐었지만 사실상 좀 연장해서 더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제대로 안 돼서 진상규명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파헤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습기 살균제 소위 또 세월호 참사 소위는 과거의 특별위원회와 같은 식의 권한을 가졌습니까? 권한은 더 강화됩니까? 더 강화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대표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세월호 특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만든 시행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만드는 내부 규칙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높아지죠. 두 번째는 예산 관련돼서도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위원회 장이 자리매김되면서 직접 협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관련돼서도 무제한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요. 특검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검 후보를 특위에서 아예 이런 인적 구성 내에서 좀 특검 후보를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요청의 경우에는 지금은 국회에서 그냥 그 요청을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이 바뀐 법에 따르면은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의결을 해버려야만 되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내부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무제한적인 특검 그리고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권 그다음에 특검 의결에 대한 강행 규정을 통해서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직접 이 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지는 않지만 건별로 특검을 바로 요구할 수 있고 그건 의무 강행 조항이다. 거기다 특검 후보도 이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특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신호 대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참 너무도 몇 년 끌었다가 뒤늦게 검찰이 늑장 수사하고 그나마 그래도 수사를 좀 하고 국회 청문회까지 하고 하긴 했는데 미진했지 않습니까? 이번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번에 이제 그 뭐 특검 지금 한참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요. 최순실 사건 하면서 이제 특검의 이런 위력을 보면서요. 네, 네. 이제 뭐 저희 환경단체랑 저희 뭐 몇몇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도 특검 요구하자 이렇게 하고 실제 이제 광화문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도 특검 도입해 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했었거든요. 물론 뭐 이게 이제 이 사안이 과연 특검 도입할 만한 사안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이제 그간의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실 이제 3개월밖에 종료가 안 됐고 정부 쪽에 대한 어떤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도 이제 감사원 청구했는데 여전히 이것도 뭐 그냥 뭐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왜 이 검찰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오래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 늦게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사실 모든 게 이제 문제가 지연이 됐었고 그래서 예. 많은 어떤 의구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록 오래된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미제로 또 덮어둘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국정조사에서 요구하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상조사가 보다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특검을 요구했었는데 마침 기능이 이제 다 담긴다라고 하면은 이건 엄청나게 환영할 일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나저나 이게 하나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고 하나는 환노위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예요. 본회의가 통과돼야 이게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가습기 피해 구제 3법의 경우에는 환노위에서 통과돼서 왔습니다. 네. 그 통과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네.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 굳이 그 법을 막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1월 임시국회에서 끝날 수 있겠네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본회의 날짜도 정해져 있으니까. 본회의 날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진상규명특별법의 경우에는 워낙 좀 여당 측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근데 지금 많은 여당이 노력을 또 좀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협상은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 친박과 비박 공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 입장이었던 건 맞거든요. 비박도 그래요? 사실 뭐 비박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탄핵소추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관련된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었을 정도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비박 역시도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참 낙관적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1월 중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거기서 일단 뭐 신속하게 논의는 되겠죠. 예, 아무래도 뭐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의 입장을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이것도 잘하면 뭐 1월 안에 가능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평목항을 방문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하이 셀비지라든지 이런 인양업체들 다 만나고 왔는데 진짜 3월, 4월에는 인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그리고 영국의 그 감리 업체인 TMC 쪽 인사들도 거의 어려운 공정 다 끝났고 하기 때문에 3, 4월이면 날씨만 좋으면 3, 4월에 인양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양된 선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사를 해줄 조사 기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좀 힘을 내서 좀 최대한 빨리 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별개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문제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문제 먼저 쭉 좀 짚어봤는데 오늘 새해 첫 방송에 오늘 두 분을 특별히 모신 건 2017년 이야말로 이제는 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제대로 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두 법을 좀 주목하고 두 분을 모신 거거든요. 강찬호 대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 고생하고 계신 게 한 걸음도 못 갔다고 보세요? 조금씩은 가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뭐 작년 한 해 전까지는 정말 그런 느낌을 못 가졌고요. 한 걸음도 못 갔죠. 그런 느낌 못 가고 오히려 후퇴됐었고 틈만 보이면 어떤 이제 그런 뭐 가해기업, 살인기업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인 이런 피해자들 우롱하는 것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올 이제 지난 2016년도에 이제 검찰의 수사와 이런 사회적 여론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문제가 이제 바로 잡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피해자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5년은 정말 거북이 걸음으로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순위로 진정 어린 사과와 2순위로 특별법을 요구해 왔던 게
그럼 울타리를 최소한은 쳐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도 앞으로 사실 이제 구제 작업이 진행이 되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의 어떤 보호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도 아마 이제 그 부분에 좀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뒀던 건데 너무 늦는 거죠. 왜 이렇게 늦어요? 박주민 의원.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입법이라는 것이 이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분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좀 늦게 되는 답답함이 좀 있고 저 스스로도 그런 답답함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익 집단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어떤 세력들이 관련된 법안의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아마 반대 여론들이 전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속 시원하게 뭔가 지금 그리고 빠르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보입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자꾸 반대 로비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명시적으로 난 그 법 반대요라고는 안 하지만 자꾸 뒤로 미루죠 그냥. 논의해 볼 게 있다, 검토해 볼 게 있다, 뭐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워라 내워라가 그냥 하나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이렇게 건건이 법을 만들어야만 되는 건지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게 사실 가습기 살균제 그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문제 같은 경우는 말이죠. 몇 년을 사실 시민단체와 또 저희 방송과 계속 사회적으로 여론 환기시켰는데 꿈쩍도 안 하더니 뭐 지금 물론 뭐 대통령 권한 정지까지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랬더니 검찰이 막 움직였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게 정부가 왜 그렇습니까? 꼭 대통령이 한마디씩 해야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이라든지 경찰 같은 수사기관들이 중앙 권력, 특히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게 예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반대로 또 권력이 어떤 지시나 또는 사인을 보내면 거기에 이제 참 맹목적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하여튼 수사기관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제도는 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던 검찰이 막 움직이는 거 보고 그때 어떠셨어요? 뭐 한편에서는 반갑기도 했고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했고 그랬죠. 저희가 그렇게 수차례 고발을 했었는데도 전혀 꿈쩍도 안 했었는데 여전히 왜 뒤늦게 검찰이 갑자기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했을까? 이거는 사실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뭐 언론인들도 만나도 뭐 추측성 얘기만 나오는 거지.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 되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온 거죠. 특별수사본가 먼저 꾸려지고 그다음 대통령 말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검찰 내부의 어떤 인사 때문에 그런 거다. 뭐 그래서 뭐 그 정도만 했던 건데 사실은 아직도 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검찰도 기업 눈치를 보나요? 직접? 뭐 예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재벌 기업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 이제 칼이 굉장히 무뎌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행정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원에서 유죄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된 것도 불기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고요. 재벌 관련돼서는 참 뭐 어떻게 보면은 법치주의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힘센 사람에게 법이 제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어요? 사실 사고나 문제가 터지지 말아야죠. 말아야 하지만 일단 터지면 그걸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가 안 움직인다. 그럼 정부가 안 움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감시해서 새로운 법이라도 만들어서 강제해야 하는데 국회도 안 움직인다. 이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는 그 사고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 큰 기업이기 때문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이제 지난해 이게 공론화되면서 이제 이야기할 자리들이 이제 뭐 토론회나 이런 게 몇 번 있었어 가지고요. 가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난 다음에 문제를 수습하는 게 진짜 능력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마지막 단계까지도
이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의견 수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데는 우리 사회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데고 그럼 그 안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모든 역량이 결집되니까 그쪽에서 좀 추진력 있게 일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은 늦고 최선을 정말 야당 의원들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의 속도는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좀 절실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의 어떤 해결에 대한 요구들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사회 만들려면 정부랑 국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국회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분들이 정부나 국회에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든지요.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이 가능하다든지요. 이런 제도들이 좀 보강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국민분들 눈높이에 맞는 입법 및 법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뭐 하나라도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지금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정했는데요. 실제 가능할지는 좀 한번 또 봐야 되긴 할 겁니다. 우선 오늘 거론한 이 사회적 참사,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조속히 제정되도록 좀 앞장서 주시고 알겠습니다. 강찬호 대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이거는 이제 본회의만 바로 통과되면 되니까 제대로 작동되도록 좀 감시해 주시고요. 뿐 아니라 참 2017년 진짜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나가려면 정부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는 그런 해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새해 첫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